3억짜리 최신형 굴삭기. 이게 제 노후의 희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쇳덩이는 저를 집어삼키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35년 동안 흙밥 먹으며 자식들 다 키워낸 베테랑 기사가 왜 64 나이에 내 자식 같은 장비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는 걸 지켜봐야 했을까요?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굴삭기 한 대. 그 안에 앉아있는 제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조종관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낯설고 차가운지, 이게 끝인가 하는 마지막 한숨이 밤 공기에 스며듭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남은 건 10,000원짜리 한 장과 기름값 외상 영수증 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단 한 번도 시동을 걸지 못한 굴삭기. 연료 게이지는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넣을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35년 경력이 단 한마디 작업 속도가 느리다는 말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기술이, 경력이, 자부심이 젊은 기사의 빠른 손놀림 앞에서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종석 한쪽 구석에 놓인 빨간 봉투, 압류 통지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법원 직원의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35년 베테랑인 제가 왜 이런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이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만석입니다. 올해 64, 평생을 굴삭기 기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가방끈이 짧다는 말, 저한테 딱 맞는 말입니다.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남들이 대학 입학 원서 쓸 때 저는 공사판에서 흙먼지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29살 되던 해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고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애를 키워? 장모님의 차가운 시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기술이라도 하나 익혀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중장비 학원이었습니다. 당시 학원비 40만 원. 제 한 달 월급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장비를 샀을 때 아내와 울며 마시던 소주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 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굴삭기만 탔습니다. 조종관 잡는 법, 버킷 각도 조절하는 법, 땅을 파는 요령.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자격증을 땄습니다. 굴삭기 운전 기능사. 종이 쪽지 하나였지만 제게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자격증 하나 믿고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엔 일당 3만 원짜리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현장 소장님이 저를 눈여겨봤습니다. 만석이 너 굴삭기 자격증 있다며? 한번 태워볼까?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조종석에 앉았을 때의 그 떨림, 시동을 걸었을 때의 그 진동, 버킷으로 땅을 처음 팠을 때의 그 희열. 아, 이거구나. 내가 평생 할 일이.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남의 장비를 빌려서 일했습니다. 일당의 절반 이상을 장비 렌탈비로 내야 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기술로 돈을 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몇 년 뒤 악착같이 모아서 중고 굴삭기를 샀습니다. 06 15톤 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장이다. 그때의 그 뿌듯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요? 아내한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괜찮아질 거야. 아내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갔고 밤 9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김 기사, 오늘도 나와줄 수 있어? 전화만 오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큰아들 대학 보냈고 작은아이 중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킨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빠는 배우지 못했지만 너희는 다르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현장 사람들 사이에서 제 이름은 점점 알려졌습니다. 김만석 기사 불러. 그 사람이 파면 자로 잰 듯이 정확해. 만석이는 실수가 없어. 안전하고 깔끔하게 일해. 그런 평판이 쌓이면서 일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0일을 일하면 400만 원은 벌었습니다. 기름값, 유지비 빼고도 250만 원은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내고 집 월세 내고 저축도 조금씩 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더군요. 10년 넘게 함께한 중고 굴삭기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압이 새고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수리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러다간 고장난 놈 끌고 다니는 꼴이 되겠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기사, 솔직히 말할게. 장비가 너무 낡았어. 작업 속도도 안 나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현장부터는 다른 기사를 써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비가 너무 낡았어. 다른 기사를 써야 할 것 같아. 35년 경력이 무색하게 저는 장비 때문에 쫓겨날 처지가 된 겁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밥도 안 먹고.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장비 판매점을 찾아갔습니다. 최신형 굴삭기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5톤급 GPS 장착, 연료 효율 30% 향상. 영업사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비 보러 오셨어요? 네, 좀 알아보려고요. 요즘 이 모델이 인기예요. 작업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사원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GPS로 땅 파는 깊이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유압 시스템도 최신형이라 힘이 좋아요. 가격은 얼마예요? 장비에 들어가는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긴 하는데 사장님처럼 베테랑이 쓰실 풀옵션으로 하시게 되면 3억입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3억. 장비값에 옵션 다 넣고 5년치 이자까지 계산기 두드려 보니 정말 3억이더군요. 제 평생의 땀방울을 다 털어도 무덤 산더미 같은 빚. 하지만 이거 안 사면 일 못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5년만 버티자고 수백 번을 외쳤습니다. 할부도 되나요? 물론이죠. 5년 할부로 하시면 월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400만 원. 저는 한 달에 400만 원을 벌었는데 그걸 고스란히 할부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장님, 요즘 건설 경기 좋잖아요. 이 장비면 일감 끊이지 않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 장비를 사자니 부담이 너무 컸고 안 사자니 일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나 장비를 바꿔야 할 것 같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꾸긴 왜 바꿔? 지금 거 괜찮잖아. 아니야. 너무 낡았어. 자꾸 고장나고 현장에서도 눈치를 줘. 그럼 중고로 사면 안 돼? 중고도 비싸. 그리고 중고 사봤자 또 금방 말썽 부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인데? 3억. 뭐? 3억? 아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우리 모아둔 돈 1억, 그거 선수금으로 다 밀어넣고 나머지 할부로 하면 돼.
월 400씩 5년. 당신 미쳤어? 400씩 5년이면 2억이 넘잖아.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자 포함하면 2억 4천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이거 안 사면 나 일 못해.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20일 일하면 1,500만 원, 기름값 360만 원, 할부금 400만 원, 보험료와 수리비 적립금 150만 원. 그래도 590만 원은 남습니다. 5년만 버티면 돼. 5년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판매점에 다시 갔습니다. 사겠습니다. 영업사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계약서 쓰시죠. 계약서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운명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주 후에 출고됩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계약했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5년만 고생하자. 5년만 버티면 빚도 다 갚고 노후 자금도 모을 수 있어. 2주 후 새 굴삭기가 도착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노란색 페인트. 최신형 GPS 시스템. 부드럽게 움직이는 조종간. 처음 조종석에 앉았을 때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제 이 녀석이랑 5년만 고생하면 돼. 첫 출근 날 현장 소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오, 김 기사. 장비 바꿨네? 이거 최신형이잖아. 네, 이제 속도 걱정 없습니다. 좋아. 앞으로도 계속 부탁해. 그날 작업은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GPS가 알아서 깊이를 조절해주니 일이 훨씬 편했습니다. 유압도 강력해서 단단한 땅도 거뜬히 팠습니다. 역시 새 장비는 다르구나. 저는 뿌듯했습니다. 퇴근길 새 굴삭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랑 정말 5년만 고생하면 우리 가족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새 장비가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그리고 1년도 안 되어 모든 게 무너질 줄은. 첫 달 할부금을 낼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400만 원. 이 정도야 낼 수 있지. 하지만 기름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름값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일한 만큼 나가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대기만 해도 여름엔 에어컨 때문에 시동을 못 끕니다. 거기에 유지비, 보험료까지 합치면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벌이는 1,500만 원인데 나가는 돈이 800만 원. 남는 건 700만 원.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700은 남잖아.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감이 매일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 현장이 멈췄고 공사가 늦어지면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한 달에 20일을 일한다는 건 이상적인 경우였습니다. 실제로는 15일, 어떨 땐 10일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부금은 그대로 400만 원. 기름값은 일한 만큼만 나가니까 200만 원. 보험료와 유지비 100만 원. 700만 원이 나가고 손에 쥐는 건 300만 원. 이건 아닌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다음 달은 더 많이 일하면 돼. 경기가 좋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설 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저는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 장비를 산 첫 3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일감도 제법 들어왔고 현장 소장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김 기사, 역시 새 장비는 다르네. 속도가 확 달라. GPS 덕분에 정확도도 좋고 다시 파는 일도 없고.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바꾸길 잘했어.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 앞에서 옛날 동료를 만났습니다. 만석이 형. 오랜만이네. 요즘 잘 나간다며? 아,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아니, 새 장비 샀다며? 대단하네. 할부로 샀어. 그래도 대단하지. 나는 아직도 중고 끌고 다니는데. 동료는 부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은 이제 큰손이야. 장비 사장님이잖아. 사장님. 그 단어가 묘하게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64 노인. 하지만 그날은 왠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3억짜리 장비 굴리는 사장이지. 하지만 그 자부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기름값이었습니다. 새 장비는 연료 효율이 좋다고 했지만 그건 옛날 장비와 비교해서였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하면 경유가 120리터는 들어갔습니다. 하루 기름값만 18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름값을 외상으로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도 외상으로 해드릴게요. 주유소 사장은 친절했지만 외상 장부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다음 달에 일당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네, 알아요. 사장님 믿죠. 하지만 일당은 제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장 소장은 핑계를 댔습니다. 김 기사, 원청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그래. 다음 달에 몰아서 줄게. 소장님, 저도 기름값 외상이 쌓여 있어요. 알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언제 돈 안 줬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은 매일 나갔습니다. 외상 장부에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으로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주유소 사장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사장님, 외상이 좀 많이 쌓였는데. 알아요. 이번 달 말에 일당 받으면 갚을게요. 네. 그럼 믿고 기다릴게요. 한편 할부금은 정확히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400만 원. 통장에 돈이 있든 없든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액이 50만 원이었습니다. 할부금 400만 원이 빠져나가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벌이는 분명 있는데 손에 쥐는 돈은 없었습니다. 기름값 외상 500만 원, 할부금 400만 원, 보험료 50만 원, 수리비 100만 원,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는 건 500만 원. 그 돈으로 생활비를 내고 집 월세를 내면 손에 쥐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맞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예전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데 왜 더 가난해진 것 같을까?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줘야 하는데. 얼마나 필요해? 200만 원만. 200만 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어. 뭐라고? 당신 한 달에 천몇백 번다며? 번 건 맞는데 나가는 게 더 많아.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쓰는데 돈이 없어? 기름값, 할부금, 보험료. 다 빠져나가.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라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들겼습니다. 남는 돈 590만 원. 여기서 생활비 200만 원, 집 월세 80만 원을 빼면 310만 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냐? 하지만 문제는 매달 20일을 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일을 못했고 공사가 지연되면 현장이 멈췄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에 15일 정도 일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1,125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름값도 270만 원으로 줄지만 할부금과 보험료는 그대로였습니다. 생활비와 월세를 빼면 25만 원. 25만 원. 이건 거의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당을 제때 못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매번 핑계를 댔습니다. 다음 달에 몰아서 줄게. 이번 달은 원청이 돈을 안 줘서. 기름값 외상은 점점 쌓여갔고 주유소 사장의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외상이 700만 원이 넘었는데요. 언제 갚으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외상이 쌓이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일당은 밀려있고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종석에 앉아 연료 게이지를 바라봤습니다. 바늘이 빨간색 구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주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름 좀 넣으러 가도 될까요? 김 사장님, 죄송한데 외상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일단 조금이라도 갖고 오세요. 네? 그럼 저 일을 못하는데요.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조종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법니다. 돈을 못 벌면 기름값을 못 갚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3억짜리 장비를 굴리는 사장님이지만 속은 빚에 허덕이는 빈털털이라는 것을. 번쩍번쩍 빛나는 새 장비는 사실 저를 올가매는 족쇄였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차장 밖으로 젊은 기사가 지나갔습니다. 새 장비를 몰고 싱싱 달리는 모습. 그 모습이 몇 달 전 제 모습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 젊은 기사도 몇 달 후면 저처럼 될 거라는 걸. 기름값에 허덕이고 할부금에 쫓기고 외상에 시달릴 거라는 걸. 길바닥에 뿌리는 내 피 같은 돈. 하루 18만원씩 연료탱크에 부어 넣는 경유. 그게 바로 제 피였습니다. 기름값 외상 문제는 겨우 해결했습니다. 친척한테 머리 숙이고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주유소 외상을 갚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현장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건설사들이 공사를 축소했습니다. 일감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20일 일하던 게 15일, 10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두고 기사들끼리 경쟁이 붙었습니다. 김 기사, 미안한데 이번 현장은 다른 기사 쓰기로 했어. 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느려. 소장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작업합니다. 다시 파는 일도 없고요. 알아. 김 기사 실력은 인정해. 근데 요즘은 속도가 생명이야. 공기 단축해야 이자 비용이라도 줄이잖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침침해진 눈. 내가 늙었구나.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엔 10시간을 연달아 작업해도 끄떡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시간만 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눈도 침침해져서 GPS 화면이 잘 안 보였습니다. 손도 떨려서 조종관을 잡을 때 예전처럼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현장은 냉정했습니다. 어느 날 새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 기초공사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젊은 기사 2명이 이미 작업 중이었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청년들. GPS를 능숙하게 다루며 빠르게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석입니다. 젊은 기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 기사님. 말투에 존댓말은 있었지만 눈빛에는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김 기사, 저쪽 A구역 맡아. 저 친구들은 B, C구역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정확하게 꼼꼼하게 작업했습니다. 땅의 상태를 확인하고 각도를 조절하고 깊이를 맞췄습니다. 35년 경력의 노하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김 기사, 작업 어때? 네,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A구역 진척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정상인데요. 소장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GPS 데이터를 보니까 저 친구들은 벌써 30% 진행했는데 김 기사는 15%야.
김 기사, 미안한데 좀 더 속도를 내줄 수 없을까? 소장님, 제가 느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알아. 근데 정확도는 GPS가 다 맞춰주잖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금 GPS만 믿고 막 파라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 하지만 땅 상태에 따라서 김 기사, 요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기계가 다 해줘. 소장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오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속도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조종간을 빨리 움직이니 손이 떨렸고 각도 조절이 엉망이 됐습니다. 젠장. 한 번 실수하면 다시 파야 했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벌써 50% 이상 진척을 냈습니다. 저는 겨우 25%.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김 기사, 오늘 고생했어. 근데 내일은 좀 더 속도 내줘야겠어. 공기가 촉박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힘을 더 쓴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젊은 기사들의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기사들보다 일찍 와서 더 많이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기사들도 일찍 왔습니다. 김 기사님. 일찍 오셨네요? 응, 일찍 좀 시작하려고. 저희도요. 오늘 목표량이 많아서요. 우리는 동시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속도를 냈습니다. 정확도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빨리 파야 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쯤 지나자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조종간을 놓고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몇 분 쉬고 다시 시작했지만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점심시간 소장이 또 찾아왔습니다. 김 기사, 오늘도 진척도가 좀. 죄송합니다. 허리가 좀 아파서요. 아, 그래?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그럼 오후엔 좀 더 힘내봐. 오후 작업 중 실수가 나왔습니다. 각도 조절을 잘못해서 너무 깊게 판 겁니다. 다시 흙을 채워야 했습니다. 30분이 날아갔습니다. 소장이 달려왔습니다. 김 기사, 뭐 하는 거야? GPS 보면서 하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35년 경력이 이런 실수를 해?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기사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동정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늙은 기사는 이래서 안 돼. 누군가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근 후 소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 기사, 솔직히 말할게. 요즘 작업 속도가 너무 느려. 다른 기사들 절반밖에 안 돼. 소장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야. 나이가 좀 있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현장부터는 미안하지만 다른 기사를 써야 할 것 같아. 네? 소장님. 미안해, 김 기사. 나도 먹고 살아야 해서. 소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5년 경력. 자로 잰 듯 정확한 작업. 안전하고 깔끔한 마무리. 그 모든 것들이 느리다는 단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탓인지 분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5년을 이렇게 끝내야 하나. 차장 밖으로 젊은 기사가 장비를 몰고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쉬지 않고 기계처럼 10시간을 연달아 작업해도 끄떡없는 체력. GPS에만 의존한 작업. 정확도보다 속도. 이게 요즘 세상인가 보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체력이 없고 경험은 많지만 속도가 느린 베테랑.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건설 현장에서 그런 베테랑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쫓겨난 후 저는 다른 일감을 찾아다녔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아는 소장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저 김만석인데요. 혹시 일 있으면. 아, 김 기사. 요즘 일이 없어서 그래. 나중에 연락할게. 네, 알겠습니다. 한 곳, 두 곳, 10곳.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요즘 일이 없어. 공사가 다 중단됐어. 우리도 기사들 다 내보냈어. 이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일감이 넘쳐났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걸까? 뉴스를 켰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신규 공사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화면에는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현장이 나왔습니다. 녹슨 철근, 멈춰선 타워 크레인, 텅 빈 공사장. 주요 건설사들은 신규 착공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공사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융권도 건설 대출을 회수하고 있어 건설 경기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건설사들이 공사를 다 중단한대. 뭐? 그럼 당신 일은? 모르겠어. 일감 자체가 없어. 아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5시 중장비 기사들이 모이는 곳. 예전엔 20명 정도 모였는데 그날은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일감을 찾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요즘 일이 정말 없네. 나도 한 달째 노는데 빚만 쌓이고. 기사들의 한숨 소리가 새벽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소장들의 차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기사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소장님, 저 좀 써주세요. 경력 30년입니다. 하지만 소장은 딱 2명만 골랐습니다. 젊은 기사 2명. 오늘은 이 친구들만. 나머지는 미안. 나머지 10명은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내일 또 나와야겠구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단 한 번도 일을 못 구했습니다. 인력 시장에 나가도 전화를 해도 직접 현장을 찾아가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일이 없어요. 공사가 중단됐어요. 죄송합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2만원. 다음 주면 할부금 40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기름값 외상도 다시 200만원이 쌓였습니다. 어떡하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일감 자체가 없어. 건설사들이 공사를 다 멈췄대. 아내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 할부금은 어떻게 내? 기름값은? 모르겠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 장비만 안 샀어도 나도 안다고. 내가 잘못했어.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소주를 1병, 2병. 35년을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취기가 오르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엄마한테 가서 좀 빌려올게. 미안해. 편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 장모님한테 무시당했던 기억. 배운 것도 없는 게 우리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릴래?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기술 하나 배워서 꼭 잘 살게 하겠습니다. 35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도 마련하고 이제 노후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 장비 하나 잘못 샀다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다음 날 할부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할부금이 연체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요. 형편이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3일 안에 입금 안 되면 연체료 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기다려 드렸잖아요. 벌써 일주일 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 들어오면 장비 압류 수순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압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비를 빼앗긴다. 그러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35년 경력도 소용없습니다. 굴삭기 없는 굴삭기 기사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주유소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외상이 250만 원인데 언제 갚으실 건가요? 다음 주에 꼭 갚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러셨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더는 외상 안 됩니다. 모든 곳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일은 없고 돈은 없고 빚은 쌓이고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어느 날 현장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3년 전 제가 작업했던 아파트 현장. 그때는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몰려서 저는 그 현수막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요즘 현실이구나. 대형 건설사도 무너지는 시대. 중장비 기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시대.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때 월 1,500만 원을 벌던 베테랑 기사. 현장에서 이름 썩 자면 통하던 김만석. 이제는 인력시장에서도 외면당하는 늙은 기사. 할부 회사에서 마지막 통보가 왔습니다. 김만석 사장님, 내일 오전 10시까지 장비 인도하십시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법원 집행 절차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비를 빼앗긴다.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현장 구석에 세워둔 굴삭기로 갔습니다. 조정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배어 있는 곳. 하지만 이곳이 제게는 35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조종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레버.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날 밤 저는 조종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좌석을 뒤로 젖히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 이 문을 못 연다. 조종간을 꼭 붙잡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현장을 뒤덮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현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2, 작업복 입은 건장한 남자 3, 법원 집행관과 금융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굴삭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조정석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딸깍. 잠금 장치를 걸고 조종관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김만석 씨. 누군가 조정석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법원 집행관이었습니다. 김만석 씨, 장비 인도 명령 나왔습니다. 내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만석 씨, 들리죠? 문 여세요. 안 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제 기계가 아니에요. 제 목숨이에요. 사장님, 법원 명령입니다. 저항하시면 더 불리합니다. 못 가져가요. 이게 없으면 저는 죽는 겁니다. 집행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건장한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3명의 남자가 조종석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나오세요.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싫어요. 못 나가요. 하지만 그들은 공구로 문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버로 잠금 장치를 비틀고 철제 막대로 문을 벌렸습니다. 안 돼. 하지 마. 제 소리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사장님, 나오세요. 안 돼. 나. 저는 조종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제 팔이 조종관에서 떨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들이 제 몸을 끌어냈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종석 밖으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흙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어나 굴삭기로 달려갔습니다.
굴삭기 바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동반자. 제 분신 같은 장비. 하지만 집행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종석 유리창에 무언가를 붙였습니다. 시뻘건 종이. 압류 딱지. 압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이 장비는 금융사 소유입니다. 집행관의 차가운 목소리.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5년 손때 묻은 조종관. 제가 수천 번을 잡았던 그 레버. 이제 타인의 소유가 된 겁니다. 얼마 후 거대한 트레일러가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출해라. 중장비를 옮기는 특수 트럭. 기사들이 내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굴삭기를 트레일러 위로 옮기는 작업. 체인으로 묶고 고정시키고. 제발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그저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었습니다. 장비가 트레일러 위로 올라갔습니다. 3억짜리 최신형 굴삭기. 제 마지막 희망. 이제는 그저 압류품, 짐짝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트레일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굴삭기를 싣고 저는 뒤따라 뛰었습니다. 안 돼. 가지마. 하지만 트레일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흙바닥에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트레일러는 현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텅 빈 자리만 남았습니다. 굴삭기가 있던 자리. 거기에는 기름때 묻은 장갑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벗어둔 장갑.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쥐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집행관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서류에 사인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비 압류 경매 예정가 8천만 원. 남은 대출 잔액 1억 원. 차액 2천만 원 추가 상환 필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장비는 빼앗겼는데 빚은 2천만 원이 더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경매 낙찰가가 대출금보다 낮으면 차액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그럼 저는 네, 장비 없이 빚 2천만 원만 남는 겁니다. 집행관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텅 빈 공터에 홀로 남았습니다. 장비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남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35년을 악착같이 살았는데 자식들 키우고 가족 먹여 살리고 그렇게 평생을 바쳤는데 마지막 승부수 하나 잘못 둔 것뿐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야 합니까? 저는 흙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64 늙은 남자가 짐승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왜 안 들어와?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장비 빼앗겼어.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미안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내와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주머니에는 장갑 한 짝. 그것만이 제게 남은 35년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저는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먹지도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자격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 배 안 고파. 먹어. 죽을라고 굶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먹어.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마주 앉았습니다. 나 식당에서 설거지 시작했어. 뭐? 하루 6시간. 월 150만 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왜? 내가 일해야지. 당신은 한 달째 누워만 있잖아. 빚은 누가 갚아? 우리 둘 다 일해도 모자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빚이 없어져? 오늘도 이자 독촉 문자 왔어. 50만 원 내래.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래? 당신 64, 나 62. 이제 우리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아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 뭐라도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어났습니다. 씻고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인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동료를 만났습니다. 만석이 형.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장비 뺏겼어. 아, 그래. 미안해. 혹시 일 있으면 좀. 동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이제 굴삭기는 안 돼. 장비도 없잖아. 알아. 그냥 뭐라도. 몸으로 때우는 거라도 해야겠네. 잠깐만. 동료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형, 아파트 경비직 있는데. 해볼래? 경비? 응. 월 220만 원. 나쁘진 않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35년 굴삭기 기사가 경비원이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게. 이틀 후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64? 네. 밤 근무도 있는데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 구했어. 정말? 어디? 아파트 경비. 아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경비. 괜찮아? 뭐가? 당신이 35년을 장비 몰았는데. 괜찮아. 일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신 차려줘서. 미안해. 늦었지? 아니야. 이제라도 함께 시작하면 돼. 그날 밤 저희는 소주 한 병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한 잔해. 아내가 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저도 아내 잔에 따랐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빚을 갚아야지. 같이 1억이나 되는데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돼. 아내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월급 220, 내 월급 150, 합치면 370. 응. 생활비 100, 월세 80 빼면 190 남아. 그 돈으로 이자라도 갚으면. 월 이자가 얼마야? 60만 원.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원금 갚을 돈은 130만 원. 1억을 130씩 갚으면 6년 넘게 걸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6년. 64, 62의 나이에 6년을 일해야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여보, 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안 하면 어떡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 건강하기만 하면 돼. 알았지? 응. 절대 아프지 마. 우리 둘 다. 알았어. 우리는 소주잔을 다시 부딪혔습니다. 힘내자, 여보. 응, 힘내자.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월요일 아침 첫 출근을 했습니다. 관리소에서 제복을 받았습니다. 네이비색 재킷과 바지, 모자와 완장. 탈의실에서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조종석에서 호령하던 김 사장은 간데없고 초라한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소장이 불렀습니다. 김만석 씨, 이쪽으로 오세요. 단지 안내해 드릴게요. 소장을 따라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로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최신식 엘리베이터. 여기가 김만석 씨가 근무할 단지예요. 네. 명품 아파트라 주민들이 까다로우니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로비를 지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3년 전 제가 최신형 장비를 들여오기 직전 마지막 혼신을 다해 터파기를 했던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제가 땅 팠던 곳인데. 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장님이 팠건 말건 이제 여기선 경비원이에요. 정신 차려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직접 버킷으로 긁어내고 다졌던 그 단단한 기초. 그 위에 화려한 대리석 로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첫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입주민들의 쓰레기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분리수거를 확인했습니다. 주차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택배 좀 올려줘요. 경비 아저씨,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안 돼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35년 베테랑 기사가 이제는 경비 아저씨가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벤츠 한 대가 정문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익숙한 얼굴이 내렸습니다. 박 소장. 3년 전 저를 김 사장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던 원청 업체의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아파트의 입주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인사했습니다. 박 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사장님 아니세요? 여기서 뭐 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네. 운동 삼아 일 좀 하고 있습니다. 박 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눈빛, 동정과 불편함이 섞인 표정. 그럼 들어가 보세요. 네. 수고하세요. 그는 황급히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 기초를 닦은 집. 35년 베테랑 기사 김만석의 종착역은 자신이 만든 세계의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땅을 판 곳에서 입주민들의 택배를 나르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아내는 여전히 식당 설거지를 합니다. 저녁마다 집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 많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밥을 먹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빚은 천천히 갚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30만 원씩, 1년이면 1,560만 원. 남은 빚 8,440만 원. 앞으로 5년은 더 일해야 합니다. 제가 70이 될 때까지, 아내가 67이 될 때까지 할 수 있을까? 가끔 불안합니다. 우리 몸이 그때까지 버텨줄까? 하지만 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경비실의 밤은 길고 적막합니다. 야간 근무를 설 때면 고요한 단지 내를 순찰합니다. 제가 판 땅을 밟을 때마다 발끝으로 전해지는 지면의 단단함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기초는 참 잘 닦였구나. 35년 김만석의 기술은 속도에는 밀렸을지언정 정직함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 보상이 1억 원의 빚과 경비복일지라도 말입니다. 불 켜진 창문들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고 TV를 보고 웃고 있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장비 한 대로 월 1,000만 원 넘게 벌고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인생은 앞으로만 갑니다. 가끔 유튜브를 봅니다. 여전히 굴삭기로 월 1,000만 원을 번다느니, 은퇴 후 중장비가 대박이라느니,
하는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화면 속 기사에게 소리 없이 묻습니다. 그 뒤에 가려진 기름값과 할부금, 그리고 건설 현장의 비정한 공기는 왜 말해주지 않느냐고 말이죠. 성공 사례 1%만 보여주고 나머지 99명의 눈물은 왜 감추느냐고. 혹시 지금 인생 역전을 꿈꾸며 무리한 베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처럼 평생 기술 하나로 살아온 분들, 제발 제 이야기를 거울 삼아 멈춰 서십시오. 제 실패를 복귀하며 깨달은 것들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경험 없는 분야의 장비는 도구가 아니라 올가미입니다. 새 장비의 할부금 앞에선 노예가 됩니다. 하물며 은퇴 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짊어질 빚의 무게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둘째, 성공 사례 1%에 내 노후 100%를 걸지 마십시오. 유튜브의 대박 신화는 100명 중 99명의 눈물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셋째, 나이와 체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베테랑입니다. 젊은 기사의 속도를 이기려 무리하는 순간 몸도 마음도 부서집니다. 내 기술이 영원할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버리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겁니다. 더 벌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돈, 지금 있는 건강, 지금 있는 가족. 그것을 지키는 게 진짜 기술입니다. 이제 저는 월급 220만 원을 받는 경비원 김만석입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식당으로 나가는 아내의 가방을 챙겨주고 퇴근길에 만원짜리 통닭 한 마리 사 들고 갈 수 있는 지금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압니다. 3억 원짜리 쇳덩이를 가졌을 때보다 빚을 갚아나가는 지금의 땀방울이 훨씬 더 가볍고 개운합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퇴근 후 아내가 건네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이것이 제가 35년 동안 그토록 찾았던 노후의 완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장비도 명품 아파트의 주인도 아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과 나누는 평범한 저녁 식사 말입니다. 어젯밤 경비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장갑 한 짝. 35년의 유일한 흔적. 그것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아내와 함께 버티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노후에는 돈을 더 버는 기술보다 내 곁의 사람과 내 주머니를 지키는 기술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